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파일을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제목에 비해 내용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일반 독자를 위해서 쉽게 썼다고 해도 결국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해법을 마치 각각 5가지인 양 찢어놓아 뭔가가 있어 보이게 한 건 조금은 성의 없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부항, 실업, 승진, 퇴직,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소식 등으로 유발된다고 길게 정해야 하는데 열거된 예 6가지가 사실은 모두 경제라는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이 책에서 다루는 불안은 우리가 5주에 걸쳐 깊이 있게 살펴본 불안과는 다른 것, 즉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또는 지인들의 성공을 바라만 봐야 할 때 아니면 자기의 지위나 소유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가장 일반적이고 경제적인 불안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이라는 5가지 불안의 원인은 모두 적절한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랑결핍인데 여기에서는 가난이나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는 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걸 본다면 제목을 자존심 또는 자존감 결핍이라고 했어야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사회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문장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알랭드 보통의 말을 봐도 그렇고요. 타인에 의해서 주체성이 천변만화하는 이런 모습은 에리 브롬의 소유적 실존 양식이고 하이데거에 빠져 있음이며 아렌트가 지적한 아이히만의 모습이고 사르트르의 시선투쟁이며 키르케고르의 무정신의 사람들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속물근성인데 속물근성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하는 속물들이 갖는 성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물은 키르케고르의 무정신의 사람들인 셈이고 속물근성은 대상을 재는 척도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키르케고르의 말과 비슷한 셈이죠. 세 번째 원인은 기대인데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 위치 위아래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현상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모습이나 사건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할 땐 약간의 차이도 금세 눈에 띈다는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의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살이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썩었다고 느껴지는 건 오히려 지금이 예전보다는 그나마 더 평등한 세상이라는 말일 수도 있죠. 알랭드 보통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우리의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실제로도 감정적으로도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한두 명도 채 남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말이죠. 결국엔 지금까지의 3가지 원인은 모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발생하는 불안인 셈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능력주의인데 경제구조가 자본주의적 소비 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치관 또는 윤리적 패러다임도 그에 따라 변화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의 이유인 셈이죠. 알랭드 보통이 설정한 첫 기간을 농경이 시작된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로 변경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닥치기 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소위 재즈 시대로 불리면서 위대한 개츠비 같은 인물들을 그야말로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당시까지의 윤리적 패러다임은 크게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 쓸모가 있고, 둘째, 세상의 지위에 윤리적인 의미는 없으며, 셋째, 부자는 모두 도둑놈들이고 그들과 기득권층이 담합해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과 의욕이 있어도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과 함께 전혀 반대되는 3가지 패러다임이 싹트고 성장해서 지금은 그 정점에 이르렀죠. 첫째,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일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이 필요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에
아무리 부자들이 사리사욕만 채운다 해도 결국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인류의 증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애덤 스미스가 기름을 부었다면 개신교 인리가 사회적 성공과 부의 축적은 신의 구원을 판단하는 징표라고 주장하면서 그 옆에서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철학자 버나드 맨더빌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영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김정은과 트럼프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사회적 지위에는 윤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회의 평등만 주어진다면 그 결과에서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있음은 유용성과 효율성으로 돌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음이 되었고 그것이 개인을 부자로 만든 것이기에 부자는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얼핏 볼 때는 기회의 평등만 주어진다면 그 결과에서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지에서부터 개인적 차이가 아닌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진학할 수 있는 학교와 그것에서 만날 수 있는 선생의 수준, 학습과 과제 수행에서의 부모 인맥의 도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무수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죠. 셋째, 게으르고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므로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개인의 책임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 패러다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반대의 결과로 경제적 실패엔 능력 없음이라는 가난의 고통과 가치 없음이라는 수치와 모욕감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한 개체는 적응을 잘한 우수한 종이기 때문이고 실패한 개체는 열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논리인데 분명 옳은 말입니다. 다만 동물의 세계에 한해서만 말이죠. 인간은 결혼과 번식과 비만과 질병 같은 진화의 명령인 본능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만 진화의 명령을 핑계로 대는 건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셈이죠.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우니 노력할 맛이 더 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원인은 불확실성입니다. 변덕스러운 재능, 운, 고용주, 고용주의 이익, 세계 경제 동향이라는 다섯 가지 삶의 조건들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데 너무 자기적이고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7세기 프랑스의 귀족 라브리에르의 말은 너무도 정곡을 찌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적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회장이나 사장의 총애를 받는 임원들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고 그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 안 한다. 그저 당신의 회장이나 사장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업무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일할 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망한 것이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라는 다섯 가지 불안의 해법은 사실 몇 가지를 콕 집어 제시한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총괄한 셈입니다. 첫 번째 법은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비판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인 의심으로 꼼꼼히 생각해서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분명한 이유와 정확한 근거를 따져서 그에 합당한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다고 불안이 해결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내용은 20일의 방송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땐 말한 사람의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말을 몇 %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교 50등 하는 친구를 2명의 학생이 각각 자기 부모에게 소개합니다. A 학생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라고, B 학생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거나 아니면 공부 외의 다른 재능을 언급했다고 치죠. 누구의 평가가 더 믿을 만할까요? 이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A 학생은 전교 100등이고 B 학생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제야 판단이 섭니다.
A 학생의 평가는 상당히 깎아야 하지만 B 학생의 평가는 상당히 높여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던데 라며 자기는 들은 대로 전할 뿐이라는 조건을 보통 붙이지만 사실은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죠. 이 때문에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거고요. 알랭드 보통이 찾아낸 주옥 같은 명언들을 그냥 지나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아테네의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자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반문한 안티스테네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 빼고 모두 청각 장애인이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연주자가 기분이 좋을까라고 묻는 쇼펜하우어. 여론은 일반화와 비논리 그리고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며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의식들이 전통이라는 말로 자행되고 있다는 샹프루의 말. 모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접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중을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떠맡으라는 거죠. 두 번째 해법은 예술입니다. 좋은 예술이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라는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소설과 시와 연극과 회화와 만화와 영화는 분명 제대로 된 불안의 해결책입니다. 특히 비극작품이 더욱 그렇고요. 세 번째 해법인 정치라는 제목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보면 불안의 세 번째 원인인 상대적 박탈감의 재탕일 뿐이죠. 다만 삶이란 친절, 호기심, 감수성, 겸손, 경건, 지성, 감탄, 감동, 사랑, 기쁨이며 이것들이 바로 부라는 영국 평론가 존 러스킨의 정의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번째 해법은 기독교인데 이 역시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죽음이나 무한한 시공간이라고 해야 했을 듯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신과 양심의 부름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불안 중 가장 큰 불안이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도 죽음에 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잡다한 일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의 진정성이 찾아와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메멘토 모리가 몸에 밴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모든 것을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않게 되죠. 다만 무한한 시공간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느끼면 불안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건 범주의 오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적 본질인 불안은 전혀 다른 범주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해법은 보헤미아인데 삶의 방식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했습니다. 보헤미아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쉽게 말해서 에리 프롬의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경제 분야 대신 다른 활동에 쏟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알랭드 보통의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헤미안들이 볼 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함이 많은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제가 19회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리오 영감의 등장인물인 타롭스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대단한 인물이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고 굴복하고 알아서 키고 다시 일어나서 아첨하고 본심을 숨기고 속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의 생각처럼 세상이 악취가 심할 정도로 썩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깨끗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 수는 있겠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출세와 경제적 풍요로움은 그만큼 포기해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자신 역시 세상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썩은 인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론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실 그 속과 영혼은 그만큼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런 더러움은 샹포르가 지적한 것처럼 전통과 관습과 관행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겹겹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살펴볼 겁니다. 뒤이어 살펴볼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인 셈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